그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수 설비 그러면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티어 효과에 관한 공식 또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펠티어 효과는 바로 뭐예요? 열전현상입니다. 열전현상. 자, 열전현상이라는 것은 전기와 열에 대한 상관관계다. 열전현상에는 첫 번째 제베크 효과가 있어요. 또는 지베크라고도 하죠. 제베크 효과는 뭐냐? 서로 다른 두 금속, 일반적으로 백금, 료듐을 갖다 사용하게 되는데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요. 그리고 한쪽을 냉각제, 냉매에다 집어넣어서 0도씨로 위치시킨 상태에서 여기에 전기화로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 사이에서 두 지점, 접합된 두 지점에서 온도차가 만들어지죠. 그랬더니 이 온도차를 통해 전기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온도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우리는 열기전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열기전력을 통해서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자, 검유계를 잡을게요. 회로를 구성했더니 높은 열에서 낮은 열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 검유계 바늘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전기의 양을 알게 되면은 이 사이에 대한 온도차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온도차를 통해 전기적 에너지를 통해 이 지점의 온도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열전 온도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금속, 이거 A가 아니라 B죠.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열전쌍 또는 열전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와 같이 온도차를 줬더니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온도차를 줬더니 전기가 생기더라. 이거를 우리가 제베크 효과, 지베크 효과다라고 불러주고요. 반대로 서로 다른 두 금속, 백금과 백금 료듐에다가 전기를 거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직류 바이어스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는 점과 전류가 나가는 점이 있겠죠. 그랬더니 전류가 들어가는 점에 열의 흡수가 발생하고 전류가 나가는 쪽에 열의 방출 현상이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 여긴 따끈따끈해지고 여긴 냉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전기를 넣었더니 온도차가 생기더라. 이걸 우리는 펠티어 효과다라고 얘기해요. 해서 이런 펠티어 효과를 내는 소자를 펠티어 소자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가 있는 게 우리 자동차 시트가 될 것 같아요. 해서 시트를 보게 되면 뭐 따끈따끈하게 데필 수도 있고 또는 시원하게 냉각시킬 수도 있겠죠. 이 극성을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해서 이 방식을 이용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기를 가해서 열의 흡수와 열의 방출 현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한 개의 금속, 동일 금속으로도. 그 현상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톰슨 효과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이런 적분식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가볍게 무시. 자,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펠티어 효과 중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 펠티어 효과는 지베크 효과의 반대 효과다. 아까 말했죠? 서로 다른 두 금속은 똑같은데 온도차를 줬더니 전기가 생겨. 그럼 지베크 효과. 서로 다른 두 금속에 전기를 넣었더니 온도차가 생겨. 서로 상반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반도체와 금속을 결합시켜 전자냉동 등에 이용한다. 자, 냉장고로도 이용하는 게 바로 펠티어 소자예요. 맞고요. 네 번째, 펠티어 효과란 동일한 금속이라도, 자, 동일한 금속 아니에요. 동일한 금속은 무슨 효과? 펠티어가 아니라 톰슨 효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다음으로 14번 문제. 14번 문제 딱 보니까요, 위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아래쪽에 막대 자석이 받아지는 회전력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플러스 마그네틱, 마이너스 마그네틱.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의 길이가 Lm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극이 가지고 있는 자하의 세기는 자극의 세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길이가 나와 있고요. 자, 다시 말해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개의 자가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쌍극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 M은 M 곱하기 L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극성으로 따지면 여기가 N극, S극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평등 자개를 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개 H를 가하는 거예요. 세타만큼 각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자개를 가하게 되면 막대 자석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개의 방향으로 위치를 맞춰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 자석이 소정의 힘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 돌아가는 힘을 우리는 회전력 토크다. 토크다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막대 자석의 회전력. 그렇다면 이때 발생하는 토크의 크기는 얼마냐? M 크로스 H다. 자, 우리가 크로스 연산자는 외적이죠. 근데 외적이란 말 쓰지 말고 풀어 쓰게 되면 M, H, 사인 세타가 되고요. 쌍극자 모멘트 풀어주게 되면 스몰 m, l, h,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되고요.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할게요. m이라는 건 뭐였어요? 이 자극, 자하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자극이 가지고 있는 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L은 자석의 길이 3cm 0.03 곱하기 자개의 세기는 12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력선과의 각도는 30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자개의 세기가 120이고 사인에다가 30도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제가 뭐 손으로 풀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누르시게 되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바로 뭐다? 자개대에 막대 자석을 위치하게 되면 막대 자석은 회전력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이때 회전력은 얼마가 된다? ml h 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풀어주게 되면 2번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코일로 감겨진 자기 회로에서 철심의 투자율을 뮤라하고 회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그 회로의 일부에 미소공극 LG를 만들면 회로의 자기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냐? 자,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변압기가 있어요. 트랜스포머. 자, 근데 코일을 한쪽만 감을게요. 한쪽은 제가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코일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기 자기 저항값. 자, 초기 자기 저항값 RM을 우리가 μS 분의 L이다. 자, 이게 바로 자기 저항의 공식이죠. μS 분의 L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트랜스를 계속 쓰다 보니까 여기에 실금, 크랙이 발생하는 거예요. 크랙.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실금이긴 하지만 아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약간의 공기층이 만들어진다. 에어 갭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에어 갭. 그렇다면 전체 자루의 길이가 L메타라고 했어요. L메타. 근데 미소 공극은 LG가 되기 때문에 크기로 따지게 되면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물론 이게 얼마 정도냐? 거의 실금이다 보니까 이 떨어진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분의 1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L에서 LG를 빼준 값을 해줘도 어차피 이 전체 길이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극이 발생했을 때 저항값은 얼마가 되냐? 철심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저항값은 μ S분의 L-LG가 돼요. 플러스. 자, 플러스한 이유는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한 자속이 이렇게 통과하죠. 그러니까 철심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저항과 공기층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저항은 직렬 접속이에요. 더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매질이 공기니까 μ 제로라고 써야 되죠. 자, 투자율은 진공 중의 투자율 더하기 비투자율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뮤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공기 또는 진공 중에 더하기가 아니죠. 이런 실수를 뮤 S죠. 자, 공기나 진공일 땐 얘가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뮤제로만 쓰는 거예요. S. 자, 이때 이 철심이 이렇게 2초를 그리게 되면 철심이 가지고 있는 단면적과 여기 단면적은 똑같죠. 그러니까 S는 똑같이 쓰시고 이 사이의 갭 LG를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L-LG는 근사치로 L과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근사치로 뮤 S분의 L 플러스 뮤 제로 S분의 LG가 됩니다. 에어갭.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요? 얘는 초기 자기저항값과 똑같고 얘는 공기층이 가지고 있는 자기저항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비교를 할게요. 자, 공극이 만들어졌을 때 자기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냐? 알파를 구하래요. 알파. 비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초기 자기저항은 RM이었죠. 근데 공극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저항은 RM 플러스 RG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서로 약분하게 되면 1 플러스 RM분의 RG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1 플러스 RM은 뮤 S분의 L이고요. RG는요. 뮤 제로 S분의 LG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분자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면적끼리 서로 지워지게 되니까 여기다 쓸까요? 알파 값은 얼마가 만들어진다? 자, 알파 값은 1 플러스 2개 곱하게 되면 뮤 제로 L. 그 다음에 2개 곱해주게 되면요. 자, 여기는 뮤 LG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몇 배가 될 것이냐 해서 답을 체크하니까 정답이 1번으로 올라가졌어요. 여기 부분을 보게 되니까 뭐가 지금 잘못됐죠? 자, 요건 초기 자기저항, 변화된 자기저항. 집어넣게 되면 1 플러스 RM분의 RG가 되고요. RM은 뮤S분의 L. 아, 여기 지금 잘못됐네요. 제가 여기 실수를 했네요. 자, 요게 분모 자리죠. 분모 자리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2개 곱하면 뮤 제로 L분의 2개 곱하게 되면 뮤 LG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좀 할까요? 제가 지금 실수를 했으니까 약간 팁을 더 드릴게요. 자, 항상 철심에 공극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저항이 증가한다. 얼마만큼 증가한다? 1 플러스 얼마만큼 증가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뮤하고 L을 보시게 되면 아래 첨자가 서로 교차합니다. 안 맞아요. 뮤 제로가 있으면 여기 L에는 아래 첨자가 없어요. 또 뮤에는 아래 첨자가 없으면 LG는 아래 첨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래 첨자가 서로 교차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두 개의 위치를 어떻게 나이스하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극의 길이가 올라가요. 공극층이 길어지게 되면 저항값이 커져야 작아져요? 당연히 커지겠죠. 상식이죠. 공극의 길이가 커지게 되면 저항은 올라가진다라는 개념만 가지게 되면 에어갭이 분자 자리에 있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볼게요. 자, 아래 첨자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오답. 아래 첨자 안 맞아요. 오답. 그러면은 얘 또는 얘가 정답인데 항상 뭐가 올라가야 된다? 에어갭이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저처럼 풀 필요도 없습니다. 보는 순간 정답이에요. 보는 순간 정답.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장에 관한 다음 기본식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가우스의 법칙. 자, 우리가 맥스웰의 전자의 기초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거 4개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의 정리. 전함밀도가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는 전속선이 발산하게 될 것이다. 발산의 법칙입니다. 맞아요. 옴의 법칙의 미분형.
자, 오음의 법칙의 미분형. 자, 전류는 R분의 V라는 오음의 법칙이 있는데 V는 거리 곱하기, 자, 거리를 L이라고 할까요? 거리 곱하기 전개의 색이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은 KS 규격마크 분의 L메타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서로 지워지게 되면 전류라는 거는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곱하기 단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오음의 법칙의 미분형. 오음의 법칙의 미분형은 전류를 면적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면적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니까 남는 건 뭐예요?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색이다. 자, 물론 도전율은 시그마라고도 쓸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다. 근데 이거는 맥스웰 방정식은 아니죠. 자, 세 번째. 시간에 따라 자속 밀도가 변하면, 시간에 따라 자속 밀도가 변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전개의 회전이 생긴다. 자개를 변화시키게 되면 전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이죠. 제가 이 회전하는 전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와전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와전류. 다시 말해. 자, 시간적 변화에 따라 자속 밀도가 변하면 D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시간적 변화에 따라 자속 밀도가 변하게 되면 여기는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유도 기전력이는 마이너스 권선수의 dt분의 d파이라는 근간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속 방향의 역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요. 자속의 역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요. 그럼 기전력이 생기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뱅글뱅글 전기적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걸 우리는 로테이션 와전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이 역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 변화에 따라 자속 밀도가 변하게 되면 역방향으로 우리가 회전하는 전개가 생긴다라고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앙페르의 주해적분 같은 경우는요.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한 점으로 따질까요? 한 점 전류 밀도가 있으면 이 주변에 오른나사 법칙과 같이 회전하는 자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회전하는 자개가 생긴다. 근데 전류 밀도에는 전도 전류 밀도와 변이 전류 밀도가 있죠. 그러니까 전류 밀도에는 전도 전류, 서킷을 돌아가는 전도 전류 밀도가 있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변이 전류 밀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니 이게 뭐죠? 전도 전류 밀도 맞는데 고유 저항? 잘못됐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17번 문제. 자, 이것도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딱 보니까 뭡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전기 쌍극자구나. 자, 전기 쌍극자.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전기 쌍극자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의 세제곱에 M의 앞코 뒷사. 앞코가 아니네요. 자, 여기 앞코 뒷사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자, 전개의 세기의 벡터 값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 세제곱분의 M의 자, 우리가 쌍극자는요. 전기 쌍극자는 구좌표가 되기 때문에 R 벡터와 세타 벡터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R 벡터와 있을까요? R 벡터 플러스 세타 벡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앞코 뒷사. 앞코 뒷사. 그는 T코는 뒤지게 싸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T코, 투코, 뒤쪽에 싸.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시킨 게 R 벡터야 되니까 이 R의 벡터 성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져가니까 세타니까 이 세타의 벡터 성분이다. 그럼 2하고 4하고 약분되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해서 앞코 뒷사 정답 몇 번? 자, 이것도 잘못 체크가 됐네요.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그래서 앞코 뒷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판의 면적이 3분의 1S로. 자, 이게 지금 그림이 평면이지만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면 이렇게 콘덴서예요. 콘덴서. 유전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여기는 요만큼 채워진 거죠. 요만큼. 더 이상하네요. 더 이상하네. 지울게요. 자, 그림과 같이 판의 면적의 3분의 1. 자, 이 면적이 괜히 지웠나? 이 전체 면적이 있는데 요만큼만 따지게 되면 이게 3분의 1 면적이죠. 3분의 1 면적. 두께는 D. 두께는 D와 판의 면적 3분의 1과 2분의 1. 2분의 1D가 되는 유전체를 끼워 넣었을 때 이때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비유전율이 3입니다. 자, 이때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냐?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시험에 단골 문제라고 했는데 이건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유전체가 사이사이 끼어 있지만은 유전체가 안 끼어 있었다. 유전체가 없이 극판 사이가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초기 공기 콘덴서. 자, 초기 공기 콘덴서 가지고 있는 용량을 C제로 가자. 그러면 이 공식은 D분의 입실론 제로 S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우리가 회로를 유전체를 채우다 보니까 우선 회로 단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본 회로는요. 여기에 있는 정전 용량 C1과 공기층에 있는 용량 C2, 유전체층의 C3,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공기층의 C4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C1의 크기는 초기값에서 얼마 변했어요? 자, C1의 크기는요. 초기값과 얼마를 가질 것이냐? 자, 우선 면적이 3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콘덴서 용량은 면적에 비례해요. 그럼 면적이 3분의 1 됐다는 얘기는 크기 또한 역시 3분의 1로 작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전율이 삽입됐어요. 유전율이. 그러면 비유전율만큼 크기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C제로. 자, 근데 문제에서 입실론 S가 얼마요? 3이라고 했습니다. 3. 3을 대입하면 약분되니까 얘는 C제로 값을 갖는다. 세 번째. 그럼 C2 값은 얼마가 되냐? 자, C2 값도 이게 지금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그렸지만은 면적이 3분의 1C로 쪼개진 거죠. 면적이 3분의 1로 쪼개졌어요. 그러면은 작아지더라. 자, 근데 C2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 공기층이에요. 공기층. 그러면 극판의 간격이 줄어들었다. 극판의 간격이 줄어들면 커진다. 극판의 간격이 2배 작아졌으니까 용량은 2배 커지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되더라. 비유전율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C제로가 됩니다. 네 번째. 그럼 C3는 어떻게 돼요? C3는 C2와 조건이 다 똑같아요. 면적 줄어들어, 간격 줄어들어, 똑같아요. 근데 뭐가 채워졌다? 유전체가 채워졌다. 그래서 여기에 3분의 2 입실론 S C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섯 번째. C4는 어떻게 돼요? C4는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근데 공기층이에요. 유전체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면적만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회로가 C1, C2, C3, C4죠. 그럼 이거부터 합성 용량 잡아볼까요? C2와 C3를 합성 잡아보게 되면 자, 우리 직렬시에는 합분의 곱으로 구하죠. 그러니까 C2 더하기 C3분의 C2 곱하기 C3 합분의 곱. 자, 이거 두 개, 이게 지금 3분의 2C0,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요, 두 개, 이게 입실론 S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2C0네요. 그러면은 두 개 더하게 되면, 요거 3분의 6이잖아요. 3분의 6. 3분의 6과 3분의 1 더하게 되면 3분의 8C0. 3분의 2C0와 2C0 곱하게 되면 3분의 4C0의 제곱.
자, 33 약분, C0 약분, 498 약분. 그럼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C0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C1과 합성값과 C4가 병렬이에요. 그럼 전체 용량이 어떻게 된다? 3개의 병렬을 더하시면 된다. 따라서 토탈 용량을 보게 되면은 C1 더하기 C2 더하기 C3분의 C2 곱하기 C3 더하기 C4에 대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C1은 C0 더하기 합분의 곱은 2분의 1 C0 더하기 C4는 자, C4는 3분의 1 C0입니다. 그럼 6으로 통분하죠. 6으로 통분하죠. 그럼 얘는 6분의 6이니까 6 더하기 6분의 3이죠. 더하기 6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1제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거를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공기 콘덴서에 우리가 극판의 간격을 줄인다. 극판의 간격을 줄이면 용량이 증가하고 유전체를 삽입해도 비유전율만큼 용량이 증가하고 면적을 줄이면 용량이 작아지더라 라는 비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문제. 접지된 무한히 넓은 도체, 평면 도체로부터 A메타만큼 떨어진 곳에 점전화 Q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문제예요? 전기 영상법. 점전화와 무한 평면 도체 또는 접지된 도체가 대치가 되고 있으면 영상법으로 해석해라. 다시 말해 대지를 기준으로 대칭점에 영상전화 Q'을 위치시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영상법을 해석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림 P점에서 전위는 얼마냐. 자,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문제와 좀 유사하죠. 지금 진전화와 영상전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영상전화 Q'의 크기는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전화로부터 P점에서의 전위값은 얼마냐? 자, 이거의 거리가 R1m, 요거의 거리가 R2m라고 하게 되면 두 전화에 의한 합전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VP는 진전화에 의한 전위, 영상전화에 대한 전위를 더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점전화 또는 구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위값은 앞에 했으니까 바로 적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R1분의 Q가 되고요. 플러스 Q' 4파이 입실론 제로 R2분의 영상전화 크기는 마이너스 Q죠. 마이너스 Q가 된다. 다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 R1분의 1 마이너스 R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쓸까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 자, R1메타는 얼마입니까? R1메타는 A메타고 R2메타 몇 메타입니까? 3A메타예요. 그러니까 R1메타 A분의 1 마이너스 3A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건 3A분의 3 아니에요. 이렇게 3A분의 3 아닙니까? 3, 3 곱하면 그럼 요거 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곱하기 3A분의 빼니까 2가 돼요. 그럼 서로 지워지게 되면 2파이가 되고 2파이에다가 3A를 곱해주게 되니까 얼마요? 6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가 된다. 해서 정답 2번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법이었다라는 개념만 잡게 되면요. 너무나도 쉬운 그런 기본 문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입니다. x가 0보다 큰 영역에 비유전율이 3이고요.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가 있는데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 전개가 다음과 같다면 0보다 큰 영역의 전속 밀도 얼마냐. 자,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니까 X축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지점에는 유전율 1이, 유전체 1이,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유전체 2가, 자, 0보다 작은 영역에선 유전체 2가 있어요. 뭡니까? 경계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좌표 평면에서 여기를 X축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가 Y축이 돼야지만 X에서 Y를 감은 쪽이 Z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좌표의 0점이죠. 여기가 X좌표의 0점이다 보니까 0보다 작은 영역. 자, 그림이 좀 이게 방향이 그러네요. 0보다 작은 영역의 비유전율이 입실론 R2가 5가 된다. 5가 된다. 근데 0보다 큰 영역, 0보다 큰 영역에서의 비유전율이 입실론 R1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유전체 경계면이죠. 그러면 우리 경계 조건이 뭡니까? 경계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에 대해선 전속 밀도가 같고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전속 밀도가 같고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전개 성분이 같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평 성분은 바로 Y와 Z 플레인이에요. Y와 Z 플레인, 면적, 평면. 그러니까 여기는 전개는 항상 일정하다. E1과 E2가 같을 것이다. 근데 수직하는 라인에서는 전속 밀도가 같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전속 밀도의 X 성분은 서로 같을 것이다. 근데 전개의 Y 성분과 전개의 Z 성분은 서로 같을 것이다 라는 조건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E2가 가지고 있는 Y 성분과 Z 성분은 요 소문자임이죠. Z 성분은 E2의 Y 성분과 E2의 Z 성분은 E1의 Y와 E1의 Z와 크기가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E1의 Y 성분은 얼마? 30이고요. E2의 Z 성분은 얼마? 마이너스 4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 이것만 구하면 된다. 이것만. 첫 번째. D1의 X 성분은 D2의 X 성분과 같고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입실론 1, E1의 X 성분은 입실론 2, E2의 X 성분과 같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E1의 X 성분이 되기 때문에 넘겨주게 되면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 E2의 X가 되고요. 자, 우리가 유전율은 진공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다라고 얘기했죠. 진공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공 중의 유전율끼리 서로 지워지다 보니까 E1X 값은 얼마가 된다? ER1 분의 ER2. 자, ER1은 5, ER2는 5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 틀렸죠? ER1이 얼마? 3. 문제에서 ER1이 3. 해서 3분의 5 곱하기 E2의 X 성분. 자, 배워볼까요? 요 아까 제가 오타 낸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E2의 X 성분이 20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E2의 X 성분이 20이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3분의 100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3분의 100이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E1의 벡터 성분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E1의 X 성분은 3분의 100. 그 다음에 E1의 Y 성분은 플러스 30. 자, IJK가 AX, AY, AZ죠? 플러스 E1의 Z 성분이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40K였다.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D1의 벡터 성분은 얼마가 될 것이냐. D1의 벡터 성분은 입실론 곱하기, 자 그냥 풀었을까요? 입실론이라는 거는, 자 입실론이라는 거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1이죠.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 입실론 R1, E1의 벡터 성분이다. 그리고 얘가 얼마였다? 얘가 3이었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식에서 3을 전부 다 곱해주게 되니까 입실론 제로로 묶어서, 입실론 제로 묶어서 3을 곱하면 100i 플러스 90j 마이너스 120k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190 마이너스 120. 그러면 몇 번 정답 되니까 190, 120.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요. 포인트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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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안 풀어도 몇 번이다? 안 풀어도 2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호가 다 똑같았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특징부터 기억하세요. 특징부터 기억하고 찍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찍으시길 바랍니다. 왜? 자, 저희 시험은요.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우리가 2시간 30분 동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1과목이 전기자기학이죠. 그럼 전기자기학에서 고뇌를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중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제5과목 뭐가 있어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KEC가 있잖아요. 그 법령을 우리가 답을 외울 때 글자 읽기가 귀찮은 거예요. 글자 읽기가.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보고 적당히 체크하다 보니까 실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최대한 최소한으로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는 작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쉽게 풀 수 있는 건 푸시고 어려운 것들, 연산이 복잡한 것들은 체크해 뒀다가 100문제를 다 풀고 마지막에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전기자기 약하신 우리 수험생분들은 자기약을 마지막에 푸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왜? 자기약에 초쳐버리게 되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뒤에 잘 문제를 못 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과목부터 차근차근 풀고 어려운 과목을 마지막에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라는 게 참 이게 방향이 없더라고요. 막 지 멋대로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쪽집게 강의식으로 20문제를 뽑았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를 봤을 때 요즘 트렌드를 봤었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풀어야 기사가 아니겠느냐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뽑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20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보다 보면 저희 모의고사가 마치 대단한 것 마냥 문제당 문단 외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모의고사 효과가 없어요. 제가 모의고사 낸 건 뭐다? 이 20문제만 풀게 되면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답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가 낸 문제를 100% 이해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과목 모의고사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과목 전력공학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